고조선 멸망 후 네, 부여, 고구려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고 중국인들이 이제 설치한 한사군, 그죠? 이 한사군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해요. 네. 자, 특히 그 평양에 있던 낙랑군은 잘 기억하라 그랬죠? 네. 중국은 한동안 이 한나라가 이제 이렇게 한무제 기억나죠?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위촉오 삼국시대를 맞이하죠. 네. 자, 그런데 요 만리장성 위에 살고 있던 선비, 흉노, 갈, 저, 강 다섯 오랑캐가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운 혼란의 시기가 있었죠. 네. 이걸 5호 16국 시대라고 불러요. 5호 16국 304년, 이제 4세기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요 무렵에는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 중국 나라들이 막 혼란한 틈에 영토도 넓히고 지금 한반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인들 중국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할 만한 여유나 여력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4세기 초반의 고구려 국왕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누구예요? 4세기 초반 하면 누구예요? 네, 미천왕이죠. 자, 미천왕은 그 소금장수 출신으로 어렵게 임금이 됐죠. 자, 임금이 된 다음에 당시 그 고구려 내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이 중국 세력들을 쫓아내 버렸죠. 예. 어디랑 어디를 축출했다고 나와 있죠? 서안평, 낙랑군, 대방군 이런 세력들을 다 축출해 버렸죠. 그리고 요 무렵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이제 평양에서 뽑아내 버리면서 남쪽의 어느 나라랑 국경을 맞닿게 됐어요. 평양에 있던 낙랑군을 이제 멸망시키면서 어디랑 맞닿게 됐어요? 남쪽에 고구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던 4세기 백제랑 국경을 맞닿게 됐죠. 네. 그리고 미천왕의 뒤를 이어서 고국 원왕이 즉위해요. 근데 요 무렵 이제 고국 원왕이 즉위했을 무렵은 중국이 이제 막 엄청나게 혼란한 시기에서 조금 조금씩 그래도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던 시기예요. 요 지역은 지금 연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 많이 보이죠. 여기 춘추전국 시대 중국 옛날 옛적에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나라 뒤를 이은 여러 연나라들이 많이 생긴 건데 이 연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5호 중에서 선비족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이 연나라의 리더 왕은 모용씨라 그랬죠. 이 모용씨가 이 여기서 전연을 이끌어 가다가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오죠.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을 당하고 미천왕의 왕릉이 도굴되는 사건도 벌어져요. 네. 그래서 당시 또 미천왕의 왕비, 그러니까 고국원왕의 엄마였던 그 태후는 또 잡혀가고요, 전현으로. 그래서 고구려는 수도를 뺏길 정도로 그 고국원왕 때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아직 더 큰 위기가 남아 있었는데 고구려 남쪽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있었죠. 그게 어느 나라? 4세기? 백제였죠, 백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 누구예요? 네,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이제 그 평양으로 밀고 들어와서 평양에서 이거를 지키던 고국원왕이 어떻게 됐어요? 예, 전사했죠. 그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 유시, 흐를 유자에 화살시자, 흐르는 화살을 맞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자, 나라에서 임금이 죽었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한때 고구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이제 소수리망이 즉위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죠. 예. 소수리망이 했던 일, 제일 먼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게 돼요. 당시 고구려 안에서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종교들을 믿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네. 뭐, 자, 그런 고구려인데 이제 새로운 종교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불교할 때 불이 뭐예요?
부천, 부처님이죠, 부처님. 네. 그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네.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인도 사람이죠, 그쵸? 오, 좋아요. 자, 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자,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면 어느 나라 있어요? 더 큰 나라. 네팔 맞아요. 히말라야 산맥 네팔이고 네팔 넘어가면 어느 나라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한국이랑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 중국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는 태생은 인도예요. 근데 그 인도에서 처음 탄생을 해서 오히려 인도는 그 불교가 융성하지를 못해요. 불교는 평등을 강조하죠. 부처님 앞에 평등. 근데 인도는 브라만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 계급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인도에서 꼽히질 못하고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혹은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파가 돼서 중국에서 크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인도 불교가 중국화되면서 이제 변형되고 발전을 하다가 이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4세기 무렵에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구려로. 네. 불교 교리를 몇 개 얘기를 해보면 불교는 일단 자 너희가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볼까요?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를 그 환생이라고는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요? 갱생. 갱생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 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를까요? 돌아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윤, 윤회라고 불러요. 윤. 예. 윤이 돈다는 뜻이 있어요. 돈다. 회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리고 다시 뭔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뭔가 다시 태어나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 돕고 이렇게 살았으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예, 진짜요? 불교 교리에 의하면. 예. 그런데 살아생전에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했어요. 예. 남 괴롭히고, 예, 때리고, 핥히고, 꼬집고. 자, 많이 해봤나요? 예. 핥힌다고, 핥힌다고. 예.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못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 뭐 콜라 병뚜껑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 어디 뭐 먼지라든지, 심지어는 똥오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자, 이렇게 자기가 이번 생에 그런 쌓은 일들을 업이라고 불러요. 업. 네. 업을 쌓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거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한 경우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의 왕은 전생에 어떤, 그쵸. 착한 일 중에서도 착한 일을 한 거죠. 예. 아주 뭔가 인류에 도움되는 많은 것들, 부처님 말씀에 따라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전생에 그렇게 지금 생에 왕으로 태어날 정도로 착한 일을 했으면 전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건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곧 뭐다? 왕, 왕즉? 천입니다. 그쵸. 전생에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예, 임금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교를 믿게 된 이 여러 신도들한테 왕은 곧 어, 뭐인 거죠? 부처님. 그렇죠. 부처님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왕의 통치를 합리화시켜주는 어떤 이론인 거죠. 이런 것들도. 예. 대통령은
현대에 등장한 개념이죠. 네, 이때 이제 그 1600년 전 고구려 얘기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개념 때문에 고구려 왕실에서는 계획적으로 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정말로 이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러 가지고 이번 생에서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 죽으면서 다시 태어날까요? 이 생에 다시 안 태어나요. 불교에서는 이 생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면서 고통, 살아가면서 누구랑 경쟁하면서 고통, 먹을 거 먹었는데 먹을 때 잠깐 기쁘고 또 먹어야 되죠. 먹을 거 찾는 고통, 또 한번 먹어보면은 맛있는 거 있고 맛없는 거 있죠. 맛있는 거 알게 되면은 맛없는 거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고통, 그리고 또 너희 공부라든지 누구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것도 고통이라 이거예요.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 것. 그래서 불교는 좀 허무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삶이나 생 자체를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생애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네. 이거를 극복하고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죠. 이 고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해탈이라고 불렀어요. 어, 됐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잘. 해탈. 네. 그 육체는 수명이 정해져 있죠. 때가 되면 다 죽고 소멸하죠. 그죠? 근데 그 해탈에 이르는 스님들이나 해탈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거를 열반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불교 용어들이에요. 열반. 그래서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육신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제약. 사람이 이제 너희 좀 있으면 나이를 더 먹겠죠. 아직은 창창하지만 한 30년, 40년 지나면 이제 몸이 점점 아파요. 선생님이 요즘 느끼는 건데 몸이 조금 조금씩 아파요. 막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프죠. 예. 자, 그런 어떤 육신이 주는 고통이나 제약에서 해방된 상황을 열반 이렇게 부른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런 사상이 이제 저, 저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전진이란 나라 556국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저조기 세운 나라로부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국왕에게 충성하게 하려면 자 지금 벌써 충성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버렸네요. 중국에서 공자, 맹자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자, 공자, 맹자는 신하가 군주에게 군주를 사랑하고 군주를 따라가는 것을 충이라고 표현했죠? 네. 이 충은 어떤 개념을 확장시킨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사랑. 자,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자, 그것도 그 사랑을 이제 예를 갖추고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부모에게 하는 것. 이거를 효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효. 자, 이 집안에서 하는 효를 나라 바깥으로 확장해서 방금 얘기한 신하와 군주의 관계로 접목시킨 게 충이에요. 네. 유학에서 자, 1순위 가치로 여기는 거는 먼저 충. 그 다음이 효. 네. 충효인데, 자, 아무튼 그 충효를 가르치는 중요시하는 유학을 체계적으로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을 가리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뭐를 만들었다? 태학을 만들었다. 국립대학이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 네. 시험으로 볼까요?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기록에 나와 있지만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에 있는 자제, 평민 자제들은 경당이라는 곳에서 무술과 한학을 가르쳤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 경당도 하나 써두세요. 태학과 감, 경당. 말해줄게요. 네, 얘기해줄게. 네. 교육기관 말 나온 김에 한번 쭉 써볼까요? 네. 자, 우리 고구려의 교육기관.
지금 나와 있죠. 뭐였어요? 회학. 백제는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어디였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백제는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나와요. 그 나라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공자 맹자의 책들을 그 가르쳤던 교수들, 지금 교수라고 하죠. 당시에는 다섯 경전을 가르치는 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박사란 말은 지금도 쓰이죠. 네. 대학교 졸업하면 뭐가 나와요? 졸업장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학사라고 해요, 학사. 선생님 대학교 역사학과 나왔거든요? 학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부 더 할 사람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통과하면 석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석사까지 공부하면 이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 마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해요. 교수 밑에서 교수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보통은 인문학 박사 하나 태어나려면 한 8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네. 박사가 되면은 그 자격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지원해서 교수로 임용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박사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죠. 그리고 신라는 뭐였을까요? 신라의 교육기관. 나라 국자 써서 국학이었어요. 국학. 신라는 뭐라고요? 가. 국학. 발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좀. 네, 맞아요. 발해 교육기관 뭐예요? 주자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칭들은 다 중국 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태학이나 이런 것들은 기원 전에 다 중국에서 교육기관 이름으로 쓰이던 거를 한반도에 있는 신라랑 고구려 이런 국가들이 따온 거예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은 우리가 짱깨라고 좀 무시도 하긴 하지만 이 당시 때 중국은 지금 미국 이상이에요. 네.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의 선진 지역이면서 중심 지역이 중국이에요. 자, 너희 그 고려라는 나라도 혹시 들어봤나요? 네. 고려라는 나라의 국립교육기관은 뭐였을까요? 국자감이라고 불렸어요. 국자감. 그러다가 고려 말기에 국자감이 이름이 바뀌어요. 성균관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기. 맞아. 퇴계 이황도 이쪽에서 공부를 했었죠. 대사성도 됐었고. 네.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성균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고려 시대부터는 과거 시험이라고 해서 인재를 시험 봐가지고 뽑는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과거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가 있어요. 과거 시험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1차 시험을 합격하면 학위가 나와요. 그 학위가 고려 조선 시대 때는 생원, 진사 이랬어요. 허생원, 김진사 이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토과라고 불리는 작은 시험,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자, 그러면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어디 입학할 자격이 주어질까요? 큰 걸. 국립대학,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1차 시험 합격한 거 가지고만으로는 그러니까 대우를 어느 정도는 받는데 인정은 받긴 하지만 높은 관직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높은 관직에 나가려면 두 번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치는 시험을 속과 혹은 초시라고 부르고 두 번째 치는 진짜 중요한 시험이 대과 혹은 다시 본다고 해서 복시라고 불러요. 복시. 이 복시에 합격을 하면 전국에서 복시로 몇 명 뽑을까요? 33명을 뽑아요. 네. 3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몇 명 뽑는다? 33명을 뽑아요. 자, 그리고 3차 시험은 국왕 앞에서 순위를 33명이 이제 가르는 시험이에요. 국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전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시. 여기서 너희 올림픽 나가면은 메달을 몇 등까지 주죠? 1, 2, 3 금은동 주죠? 3등 안에 들면 갑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밥과. 갑과.
4등부터 10등까지는 을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과. 네, 11등부터 33등까지는 병과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병과. 병과. 자, 33등 꼴찌를 해도 전국 33등인 거예요. 네. 근데 갑과는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요. 을과는 8급 공무원, 병과는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요. 네.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갑과 중에서도 1등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장원. 네. 장. 뭐 알아두세요, 그냥. 1등을 장원. 2등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2등은 방안. 3등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참화.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참화. 보통 우리 조선시대 공부하거나 사극에서 나오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사람들 있죠? 보통 이 출신들의 이 출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슈퍼 엘리트. 네, 들이죠. 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넘어오면, 나라 뺏겼을 때. 자, 일본이 한국 사람들 고등교육기관 만드는 거 허락을 안 해요. 너희는 그냥 덧셈 뺄셈이나 하고 농사 짓는 거나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때 쓰는 공장 용어 정도는 알면 돼. 주산이나 이런 것들. 주산은 물론 위대한 교육이긴 하지만 그때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어, 그런 교육만 허용을 했었어요. 보통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1920년대 한국인들이 우리도 대학 만들게 해주세요. 고등교육기관 만들게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거 내버려 뒀을까요? 이거 처음에는 허용하는 것 같다가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학 만들면. 그 모금 운동 하러 다니는 거 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못 만들게 하고 대신에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다가 대학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 들어봤나요, 혹시? 네. 네. 이게 해방 이후에 이름을 뭘로 바꾼다? 서울대학교로 바꿔요. 아는 거 나왔어요, 이제? 네. 우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 출신이다, 경성제대 출신이다 하면은 네, 서울대는. 근데 서울대 위상이 지금과 다르죠. 그 당시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엘리트로 쳤어요. 대학교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휘문고등학교나 보성고 이렇게 오래된 고등학교 지금 역사 지금도 있는 고등학교들 있죠. 그런 고등학교만 나왔다 그래도 공부 엄청 많이 했네 이랬는데 경성제대를 나왔다 이러면은 보통 천재라고 불렀죠. 집안도 아주 빵빵하거나. 자, 아무튼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에서 가르쳤던 거는 주로 유학이라고 하죠. 충과 효. 유학을 가르쳤다. 자, 소수림 왕은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 율은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벌 주는 거. 령은 세금을 거두고 관직을 설치하고 행정구역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 자, 이렇게 다스리기 위한 법을 령이라고 불러요. 율은 뭐라고요? 형벌. 령은 다스리기 위한 법. 행정법이에요. 네. 이런 거를 반포해요. 반포가 뭐냐면 보세요. 법을 왕이나 귀족들이 만들겠죠. 그러면은 그 법은 글로 돼 있는데 그 만든 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알게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배포한다든지 혹은 백성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공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지 법도 써먹힐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반포라고 불러요. 반포. 자, 이렇게 체제를 잘 정비해 놓은 사람이 소수림 왕이었고, 자, 나라가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왕도 죽어서 힘들다가 체제가 잘 정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성기를 맞이할 일만 남았죠. 이제 개구리가 점프하려면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웅크려야 되잖아요. 그 웅크리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뻗어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소수리망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이었던 이련이 즉위하는데 이련이 고국 양왕, 고국 양, 양이라고 하는 건 들판이나 평원을 뜻하는데 고국은 국내성을 뜻한다 그랬죠? 국내성 어딘가에 들판, 평야에 묻혔기 때문에 고국 양왕 이렇게 불려요. 이때부터는 체제 정비를 좀 이뤄내서 중국 여러 국가들, 백제, 그리고 이런 나라들과 이제 제법 대등하게 고구려가 잘 싸워요. 전 연의 뒤를 이은 후연과도 일진일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가 반복이 돼요. 모용씨와도. 그리고 과거 고구려 왕을 죽였던 백제와도 마찬가지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다. 보세요. 지도 한번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후연이란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죠. 백제가 있고요. 여기 어느 나라 있어요? 신라가 있죠. 네. 자, 후연이랑 고구려 왼수예요. 고구려 백제, 백제가 고구려 왕 죽였죠? 왼수예요. 백제랑 신라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예. 백제랑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백제 망할 때까지 정말 주구장창 계속 싸워요. 심지어는 백제가 신라에게 멸망당한 다음에도 백제 살던 유민들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계에 세우겠다고 신라에 저항하는 그런 반란을 계속 일으킨단 말이에요. 백제랑 신라는 앙숙 중에 앙숙이었다. 잠깐 사이가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럼 고구려랑 신라는 어땠을까요? 너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적의 적은 저기. 적의 적은 적이에요. 저게 저 저게 귀신. 저게. 적의 적은 보통 친구가 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뭐 반에서 사이 좋은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죠? 사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죠. 네. 좀 싸가지 없고 좀 별로인 애 있죠. 네. 자,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애도 걔를 싫어해요. 어. 그러면은 얘를 싫어하는 나랑 쟤는 친해질 확률이 높죠. 어떤 식으로 친해져요, 보통? 욕하면서 그냥. 그쵸? 걔를 씹으면서 친해지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적의 적은 항상 역사에서 보면은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고구려랑 신라가 요때 관계가 이제 좋아져요. 좋아진다기보단 처음으로 외교 물꼬를 트게 되고 친해지는데, 자, 당시 고구려가 힘이 셌을까요? 신라가 힘이 셌을까요? 고구려가 힘이 세요. 힘이 셌던 이유는 고구려는 일단 위치적으로 중국이랑 맞붙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랑 계속 지지고 볶고 싸웠잖아요. 수도도 세 번이나 막 뺏기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뺏기기도 했지만 보고 배우기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신라는 지금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나라꼴을 이제 막 갖춰가고 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약한 나라가 센 나라한테 머리를 숙여야겠죠.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에 인질을 보내요. 인질인데 인질은 인질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누가 갔을까요? 왕족이 가요, 왕족이. 자, 왕족이 가는데 실성이라는 사람이. 김실성. 이래가지고 없어요. 실성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이때 실성을 볼모라고 하는 거는 나라 대 나라 간에 인질로 보내는 걸 볼모라고 하거든요. 볼모 잡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실성은 어 이제 왕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왕족이긴 왕족이었는데 왕자는 아니었는데 당시 신라의 왕이
뇌물 왕이었어요. 들어봤나요? 근데 뇌물 왕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큰아들이 눌지라는 사람이었어요. 비주얼이 출중했다는 눌지. 그 다음에 복호, 미사흔. 김눌지, 김복호, 김미사흔. 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냅두고 다른 왕족을 볼모로 보낸 거예요. 왕자니까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희 삼촌이 왕인데 조카인 너희를 인질로 자기 아들 냅두고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실성은 말 그대로 이때부터 내무랑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훗날 실성이 고구려로 돌아와서, 저기 신라로 돌아와서 고구려에 의해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눌지, 복호, 미사안을 어떻게 할까요? 보내버려요. 네. 똑같이. 자, 광개토왕. 고국양왕이 재위한 지 7년 만에 금방 죽어요. 고국양왕은 이제 잘한 일은 아들을 잘랐어요. 네, 그 아들이 이제 담덕.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이죠. 그렇죠? 광개토 왕이 맞을까요? 대왕이 맞을까요? 태왕이 맞을까요? 네, 맞아. 정답 셋 다 맞아요.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광개토 왕은 삼국 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김부식이 쓴. 광개토 대왕은 요즘에 이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광개토 왕을 높여가지고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광개토 대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많이들. 광개토 태왕은 광개토 대왕 아들이 누구죠? 강수왕. 네, 장수왕이죠. 이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업적을 기려서 저 만주벌판에다가 7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에다가 고구려 건국 시조부터 해서 아버지 업적을 이제 아주 오밀조밀하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광개토 왕 무덤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광개토 대왕릉 비예요. 이 비에는 태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셋 다 맞는 표현이다. 자, 광개토 대왕은 이제 소수리방 때부터 체제 정비를 잘 이뤄낸 고구려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이랑 계속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번번이 다, 네, 대부분 다 승리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인데, 모용씨의 후연, 그리고 4세기 그 요하 주변에 살았던 처음으로 등장하는 어떤 민족? 거란. 예, 거란이라는 민족. 이 당시 때는 조금 많이 아직 힘이 약했던 시절인데, 거란. 그리고 남쪽에서 고구려를 괴롭히던 백제. 백제를 공격해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 승리를 거둔다. 특히 백제에 공격해서 아신왕이라는 백제 왕의 거의 반항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아신왕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고 아신왕을 만난 자리에서 아신왕이 무릎 꿇고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머리를 숙인 다음에 영원히 광개토 대왕의 노객, 그러니까 신하, 부하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백제의 58성 700촌, 58개 성과 700개의 마을을 차지했다. 당시 신라는 왜 일본과 그리고 백제 협공을 받게 돼요. 자, 적의 적은 항상 친구가 된다 그랬죠. 신라 옆에 있던 섬나라 왜죠, 왜? 왜소하다. 키가 작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왜라고 불렀죠. 네. 이 왜와 신라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박혁거세라는 그 신라 초대 왕이 즉위했을 때부터 이 왜구들이 신라에 와가지고 신라를 괴롭혔다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왜와 신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백제랑 왜는 어땠을까요? 네, 친한 정도를 거의 넘어설 정도로 친했어요. 백제 왕실에서 왜로 건너가서 일본 왕이 되기도 하고,
귀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외 왕실에서 백제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백제에서 관리를 하기도 해요. 예. 자, 그런 정도로 백제랑 외는 거의 한 사촌 정도의 관계? 아주 아주 관계가 깊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백제가 신라를 양쪽에서 외와 함께 협공을 해요. 그리고 남쪽에 마치 갈대가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하던 갈팡질팡하던 백제 신라 사이에 약한 나라가 또 있었죠.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죠. 가야도 이 당시에 백제랑 외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기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라는 삼중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자, 이제 견딜 수 없었던 신라의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이때 보병, 기병 합쳐서 5만 명을 파견을 해요. 자, 5만 명의 군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쓸고 내려와서 이 왜구를 대부분 격퇴를 하고요. 그리고 자, 내려가다 가야 지역까지 쳐들어가요. 자, 당시 가야는 6개 가야 연맹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루어져 가고 있던 나라인데 그 6가야 중에서 제일 힘셌던 가야가 대가야 전에 가야. 금관가야였어요. 금관가야. 금관가야의 수도는 어디? 지금 저 여자 배구팀 아니구나. 미안해. 도로공산 김천이고 김해라는 데 들어봤어요? 김해 김씨 들어봤죠? 네. 맞아요. 김수로. 그 김수로 왕이 김해 그 금관가야까지도 쳐들어가서 가야를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여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서류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백제 관미성을 뺏었다고 나오죠? 관미성이 어디냐면 이 파주라는 동네 알아요? 네. 파주? 예. 그 파주 베이커리 뭐 얘기하던 너던 사람이. 예. 파주를 공격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이제 광개토 대왕이. 그리고 보면은 계속 백제랑 싸운 얘기, 뭐 후연이랑 싸운 얘기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 광개토 대왕 때 기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절을 만들었대요? 평양에 절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렇지는 않고 어딘가 또 절이 있었을 텐데 광개토 대왕이 평양에다가 절을 무려 몇 개를 만들었대요. 예. 9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될 정도의 절이면 작은 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크게 만든 절이었을까요? 나라에서 크게 크게 만든 절이었겠죠? 절을 무려 9개나 수도도 아닌 도시에 만든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있어? 어, 평양 청도를 그렇죠. 위한 준비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자, 어떻게? 고국 양망 때 불교 확산을 바탕으로 평양 천도를 위한 뭘로 이해된대요? 준비. 예, 준비로 이해된대요. 서영대라는 교수님이 써놓은 이야기예요. 자, 성형. 서영대라는 교수님.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뭐 말 나온 김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여기 기사가 있고 기사 옆에 조그맣게 파란 글씨로 뭐 한자 써 있고 001 써 있죠? 이게 뭘까요? 세기. 아, 세기? 연도. 연도. 뭘까요, 이게? 혹시 한자 소양이 있는 사람 좀 있나? 아닌데요. 이게 말씀 원자 옆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원자 옆에 이게 무슨 한자예요, 이거? 왕. 아. 왕, 요 위에 아니야. 꼬다리 하나 달려있는데. 굿으로 이렇게 온다. 무슨 호? 주인 주자죠? 그쵸? 주인 주자예요. 자, 요 음을 따가지고 요 한자는 뭐라고 읽어요? 주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주. 네. 주인데 이게 무슨 주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평양의 9개 절을 창건한 거 그냥 되게 짧은 기사죠.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그냥 절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학자들은 이 뒤에 얽힌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주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석. 주석. 네. 네. 이 주석이 하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여기 지금 이런 주석 내용에 보면은 여기 여러 학자들 뭐 정성가 해서 뭐 여기 신동아, 전호태 이런 사람 나와 있죠. 이런 교수님들이 이 해석을 놓고 자기 해석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역사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양의 절을 그냥 지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도를 천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릉 B에 적혀 있는 기록이에요. 요거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거 옛적에부터 창경이 한번 읽어보세요. 적의 시조이신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셨다. 네. 북부여에서 나오신 천재의 아드님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세상에 강림하였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상스러운 덕이 있었다.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자, 고구려 시조를 누구라고 써놨어요? 추모왕. 추모왕이라고 써놨죠? 자, 우리 삼국사기나 그리고 우리 교과서나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은 더 뭐가 익숙하죠? 동명왕이 익숙하죠? 근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수업 초반부에 부여 건국 신화랑 고구려 건국 신화 같이 보여줬죠. 부여 건국 신화에 나오는 부여 시조도 누구라고 나와요? 동명왕. 동명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쵸? 근데 알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 동명은 이제 사람 배에서 태어났다고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지금 이 광개토 대왕릉 B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동명왕이라고 안 나와 있고 지금 추모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지금 표현한 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고구려 당시 살던 사람들이 더 불렀음직한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추모왕이겠죠. 이 광개토 대왕릉 B는 광개토 대왕 죽고 한 50년 정도 있다가 그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 기려가지고 만든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더 광개토 대왕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주몽 죽은 다음에 더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비석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명성왕이라는 표현은 어느 기록에 나온다고요?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요. 삼국사기는 고려 학자였던 김부식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김부식이 1145년에 인종이라는 고려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만든 책이에요. 자, 이거는 450년에 쓰여진 기록, 1145년에 쓰여진 기록. 그리고 주몽이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37년. 어떤 기록이 주몽 살아생전의 기록이랑 가까워요? 이 비석 기록이 더 가깝죠? 그래서 이게 사료적 가치가 더 높은 기록이긴 해요. 그러면 왜 삼국사기 1145년에 700년 더 있다가 만들어진 삼국사기에선 동명왕이란 기록이 붙었을까? 예.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고구려가 건국 과정 그래서 부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고구려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부여를 흡수해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앞에 기록들 있죠. 건국 시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멋지고 멋있게 만들어야겠죠. 이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MSG가 좀 들어갔다. 예. 그러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시조를 그 동명왕이라고 아마 조금씩 바꿔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추측을 해요. 근데 아무튼 광해토 대왕릉 비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 추모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결은 동명상왕으로 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수레를 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천재는 누구예요? 천재의 아드님이라고 했는데 해모수겠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하백의 따님은 누구죠? 유화겠죠, 그렇죠? 여기는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여기 유류왕은 유리왕이고 대주류왕은 누굴까요? 대주류. 대무신모? 대무신왕이에요. 대무신왕. 네. 없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17세 손에 이르러 요거를 창경이 계속 읽어보세요.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 상관 관빙토 경평 안토대왕이 18세 왕위에 올라 연호를 영락이라 하여.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당시 사람들이 광개토대왕을 부르는 공식적인 풀네임은 이거예요. 다시. 광개토 왕도 대왕도 태왕도 아니고 요렇게 불렀어요. 자, 요걸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국강상. 국강상이 뭘까요? 선생님 매번 왕 이름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국강 어디? 뭐 얘기해봐. 어디? 국민신 어디 묻혔는가예요. 미친 국강상. 국내성 주변 어딘가에 언덕을 뜻해요. 여기 묻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개토는 무슨 뜻일까요? 광기토 이 광이 무슨 광자가 이거? 빛날광 넓을 광자죠, 넓을 광. 예, 광대하다 할 때. 그래서 개는 열개자죠. 토는 흑토자죠. 넓게 많은 땅을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짱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경은 뭘까? 경. 경. 국경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일본과 저기 뭐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경. 그 경을 그 국경을 뜻한다고. 평안은 뭘까? 평안. 편안할 편. 그치. 평안은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줬다. 평화롭다 할 때 그거죠. 호는 무슨 호자야, 이거? 여자, 아내, 자식. 있으면 어떨까요? 남자가. 좋아요. 좋겠죠? 좋을 호자예요, 좋을 호자. 자, 그래서 좋아요. 요 평안호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나 어떤 그 광개토대왕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나타낸 표현이고 태왕은 이제 큰 왕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뜻이 당시 광개토대왕을 표현하는 표현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연호를 뭐라고 했대요? 영락이라고 했어요. 자, 봐요. 우리 지금 2025년이죠. 예. 근데 뭔가를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나누죠. 이거 동양인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서양인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서양인들이 정한 기준이죠. 그래서 서기라고 부르죠. 서기 2025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 어떤 사람 어디서 또 신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태어난 거 여부를 가지고 전후로 나누는 거죠. 예수 태어난 걸 전을 기원 전, 예수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건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서기예요, 서기.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저 한국 역사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단기 4천 뭐 300 몇 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단기는 뭐가 기준일까요? 단기. 단기 단군 기원이에요. 그렇죠. 단군이 고조선 건국한 게 기원전 2333년이라고 삼국 유사에 나와 있죠. 그거 기준으로 지금이 4300년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봐봐. 선생님 봐봐.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제죠. 왕 위에 황제잖아요. 그 황제가 즉위하면은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담아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연도를 정해요. 어. 예를 들어, 그렇지. 그거를 연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호. 예를 들어서 준하가 황제가 됐어요. 내가 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호를 평화라고 정해요. 그러면은 어, 다음 해부터 뭐가 될까? 2026년부터 평화 1년 평화 원년이 돼요. 원 원. 근원 원자 써가지고 진짜 영어가 아니겠죠? 네. 평화 원년이 돼요. 그러면은 2027년은 뭐가 될까요? 평화 2년이 돼요. 2년. 네. 그 이듬해는 평화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5년은 뭘까요? 평화 준하가 황제가 됐으니까 준하 아버지도 황제였겠죠? 준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쓰던 연호가 쓰여지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리고 이듬해부터 준하가 전한 연호가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전한 연호가 쓰이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광개토 왕은 워낙 뛰어난 업적을 많이 이뤘고 그 본인이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왕이지만 중국 황제처럼 연호를 쓴 거예요. 이게 한국사 최초의 연호를 쓴 사례예요. 첫 연호 뭐예요? 영락. 영락이죠, 영락. 영원할 영 즐길 낙자예요. 영원히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39세에 세상을 떠나서 18살에 왕 돼가지고 일찍 죽었죠? 네. 선생님 나이 때 죽은 거예요. 네. 슬프네요, 뭔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쭉 이제 보면은 광개토대왕 업적들인데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네, 준하가 읽어보세요. 백잔과 백장관 신라는 옛부터 성민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외가 신묘는 이내로 바다를 건너와 백장과 땡땡과 신라를 격파하고 산민으로 삼았다. 신민으로 삼았다. 백잔이 어딜까? 백잔. 자, 백잔. 백제? 백제예요, 백제. 백제를 왜 백잔이라고 불렀을까요? 잔? 잔이 뭘까? 잔. 잔. 어? 낮추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잔잔발이라고 낮추는 거. 잔삼. 잔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잔반, 그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칭이에요, 멸칭. 예. 백제 찌끄레기들 이런 뜻이에요. 백제 찌끄레기들, 백잔과 신라는 옛부터 속은 이제 머리 숙인다는 거죠. 속민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일본 외가 10여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진짜로 일본이 백제랑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길 영토로 삼은 거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잠깐 동안 일본이 백제랑 신라를 쳐들어와서 좀 괴롭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요. 영락 6년 병신에 여기 병신은 욕이 아닙니다. 네. 그 60갑자 있죠. 갑을병정 네. 그렇게 나가죠. 네. 신기한. 좋아요. 네. 자, 이끌고 백장국을 토벌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 성들을 함락했고 자, 백잔이 백제가 의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 싸웠다. 준하가 더 읽어보세요. 왕이 크게 놓아여 아리수를 건너 정예 정예병을 보내 그 수도를 압박하였다. 아리수 들어보지 않았어요? 학교에. 아리수. 아리수? 학교에. 학교에서 학교에 정수. 먹는 정수기 물이 아리수예요? 네. 네. 아리수가 어딜까? 뭘까요? 한강이에요, 한강. 아리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한강. 네. 자, 아리수를 건너. 그러니까 백제 수도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위례성. 한강을 건너가지고 백제를 압박을 한 거예요. 중심을 공격하고 나누어 성을 포위했다. 계속 읽어보세요. 준아, 이해. 잔주가 곤란하고 급박해져 남녀 생군 1,000명과 세포 천지를 바치면서 왕에게 무릎 꿇고 스스로 이제부터 영구히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자, 이거 중요한 기사죠. 잔주가 누굴까? 잔주. 야신왕. 어? 야, 무서워. 아신왕. 그쵸, 맞아. 백제왕. 예, 아신왕. 예. 잠깐 나왔어. 백제의 주인이죠. 예. 그러니까 잔주, 백잔의 주인, 아신왕이 곤란하고 급박해져 남녀 생구가 뭘까? 생구. 생구. 날생자의 입구자죠. 살아있는 입이란 뜻이에요. 살아는 있고 입도 있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노비? 노비들이에요, 노비. 생구가 뭐라고요? 노비. 노비 1000명과 세포는 옷이에요, 옷. 옷감. 예. 옷감 1000피를 바치면서 뭘 꿇었대요? 무릎. 강개토대왕에게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스스로 이제부터 영구히 뭐가 되겠다 그랬대?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했대. 노객은 뭘 뜻할까요? 신하? 부하? 그쵸. 노는 노비할 때 노고, 객은 손님을 뜻하는데, 여기서 노객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춰가지고, 노비가 되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왕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청 굴욕적인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준아. 태왕은 백잔주가 이전에 백잔주가 이전에 미혹에 빠져 저지른 허물을
후 이순종의 온 당성을 기특히 여겼다. 네. 이에 58성 700톤을 획득하고 백잔주의 아우라 대신 아우와? 네. 시빈을 데리고 수도로 귀선하였다. 자, 58성 700촌이라는 숫자 나오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기사만 볼게요. 영락 9년에 기해에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하였다. 백제가 외랑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신라가, 그때 신라에서, 이거를 서윤이가 읽어보세요. 그때, 강대철 선거 해결을 미다독의 큰 민으로서 대왕께 구의를 공부를 청합니다라고 나왔죠. 자, 지금 일본인들이 국경에 가득 차서 신라를 다 부수었대요. 자, 신라왕, 이사 내무랑이거든요? 내무랑도 스스로를 뭐라고 낮추고 있어요? 노객이라고 낮추고 있죠? 노객은 민으로서 대왕께 귀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머리 숙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부를 청합니다. 자, 태왕은 은혜롭고 자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가리키고 사실을 돌려보내면서 계책을 알리게 됐다. 경자의 왕이 보병과 기병을 몇만 명 보냈대요.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군이 가득하였지만 광군이 막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자, 고구려군이 그 뒤를 추격하여 중요한 기사예요. 어디에 이르렀대요? 나가라.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임나가라가 어딜까요? 가라는 가야예요. 임나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요즘에는 김해, 그 금관가의 중심 지역 있죠? 거기라고들 추측들을 해요.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귀순하여 항복하였다. 자, 알라인 수병,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신라성 땡땡 하였고 외구가 크게 무너졌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또 뭐 신라 매금이란 기록 나와 있죠. 매금은 신라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라 우리 왕 홍의 변천을 배울 텐데 이사금 해가지고 금으로 끝나는 표현이 있거든요. 신라 매금 하면은 신라의 뭘 뜻한다고요? 왕. 왕을 뜻해요. 매금, 내무랑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나란 일을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국강산 광개토경 호태왕의 때에 이르러서 신라 매금이 조공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광개토대왕이 격퇴해줬다. 이거 쓰세요. 네. 왜를 격퇴했다. 그리고 신라에 침략한 왜를 격퇴한 기록이 광개토대왕릉 비에도 나와 있고요. 자, 신라 경주 가면 무덤 많죠? 그 무덤 발굴했는데 한 무덤에서 청동 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래를 보니까 광개토대왕이 왜를 도와줬다라는 신라를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동 그릇 아래 호우라는 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호우라는 한자 이름을 따가지고 호명 그릇이라고 불렀어요. 호명 그릇이 나온 무덤은 호우총이라고 불렀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